아, 여러분, 어,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우리가 토기를 관찰하고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기초 지식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원저당경호라고 하는 토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과 관련되는 어, 토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토기를 그때 당시 장인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하나의 관건입니다. 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유적 유물들, 문화재를 이해할 때 그때 당시 사회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만든 장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가 곧 고고학을 공부하고 문화재를 공부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원저당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둥글고 몸통이 이 봉 모양을 이루고 그리고 어깨 위에 짧게 바라지는 이 목을 가진 그런 토기를 우리가 원저당경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원저당경호는 아주 정제된 토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하이테크한 그 기술이 적용돼서 만든 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기의 몸통 자체를 둥근 공 모양으로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기술력을 수반해야만 가능한 그런 토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토기를 만들 때 회전판이 도입이 돼서 그 회전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토기들은 둥근 위치를 가진 원저 항아리 단경호 형태는 없었어요. 기존이. 그래서 이 회전대가 이렇게 도입이 돼서 이 회전대를 이용을 해서 고속 회전에 의해서 좌우 대칭인 정제된 이런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저 단경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저당 경우는 대체로 시기적으로 우리가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 이렇게 주로 출현을 해서 그 이후 토기의 고대 토기의 중요한 기본 기종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 토기도 깨진 부분이라든지 표면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은 역시 테사키에 의해서 제작이 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문토기 또는 초기 절기 시대의 토기 제작 단계에서 원삼국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토기 제작 방법인 태삭기 방법이 그대로 이렇게 계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토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기는 다음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우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어, 아가리 부분과 목 부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토기에서 구경부라 그래요. 아가리 부분만 이야기할 때는 구연부, 아가리와 목을 합쳐서 이야기할 때 구연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과 아가리 부분은 원래 토기를 성형할 때 함께 동체부와 함께 탄화를 표면에 탄화를 해서 제작이 되는데 나중에
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목과 아가리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회전 물손질을 해가지고 지워서 마무리를 해요. 대부분 원저 당경호 형태들은 전부 다가 거의 대부분 목 부분과 아가리에 탄알이 됐지만 원래 나중에 회전물 손질로 깨끗이 이 정면을 해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한 그런 특징을 보인다. 자, 그게 원저 당경호가 가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자 탄알 또는 승문 탄알, 평행 탄알을 하고 난 다음에 탄알문을 심은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전판을 이용해 가지고 횡침선을 쭉 그어 올려서 그렇게 하면 이제 쭉 선을 따라가면은 나선 모양의 시문 옆으로 줄이 쭉쭉 가 있는 그런 문양 장식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요런 동체부의 몸통 부분에 횡침선 시문이 부과되어서 장식되는 것도 초기에 탄알이 이루어지고 목 부분에 회전물 손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원저당 경우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원저당 경우를 특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고대 토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백제 토기, 백제 지역을 포함해서 원삼국, 백제, 삼국시대 그 이후의 토기에 이르기까지 이 원저당 경우가 가장 중요한 기본 기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서 다음에 설명할 바닥이 깊은 바리 모양 토기, 신발형 토기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전체 다 모든 기형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중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고고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두 기종의 토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토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설명을 드리는다는 점을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 부분, 몸통 부분을 우리가 동체부라 그래요. 그리고 바닥 부분, 이것은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성형을 해서 서로 두 개를 접하고 난 다음에 또는 한 번에 만들다고 하더라도 소위 몸통 부분과 바닥 부분은 탄알 도구를 달리 해가지고 탄알판이 다른 거를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것이 주로 이제 우리 백제 지역에서 나타나는 원저당 경우 그 특징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바닥 부분, 저부는 원래 납작바닥, 이것은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의 전통이죠. 이것을 점차로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만든다. 그것을 우리가 환저화 된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완전히 둥근 형태, 이것이 이제 공 모양으로 되는 원저화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평저 형태에서 환저 형태에서 원저 형태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토기 제작 기법 또는 탄알 기법하고 밀접하게 연동돼서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탄알이 이 가장 밑바닥, 토기 밑바닥까지 연속적으로 이제 베풀어지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일반화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의 탄알은 몸통 부분을 탄알하고 난 다음에 주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에는 몸통 부분을 채운 상태로 먼저 탄알을 하고 아가리 부분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바닥에 놓고 바닥 부분을 이렇게 탄알을 하기 때문에 탄알의 방향이라든지 탄알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몸통 부분에 탄알을 하거나 횡침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 부분에 다시 탄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몸통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탄알과 횡침선 문양을 심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부를 접합을 해서 탄알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토기는 이런 제작 기법은 잘 흔치 않게 확인이 되지만 지역에 따라 확인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잘 관찰해가지고 확인을 해야만 그 토기의 기술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 이 바닥 부분 탄화를 할 때는 토기를 옆으로 뉘은 채 탄날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토기의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 토기의 아가리 부분의 끝부분이 약간 눌려가지고 일그러진 그런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고 또 몸통 중간에 뭔가에 눌려가지고 움푹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토기들이 확인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원저단 경우에서. 자, 이런 토기들은 움푹 들어간 부분에 밑에 뭔가를 받쳐서 고우고 이렇게 탄날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토기가 둥글어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로 봐서 토기를 원저단 경우는 옆으로 뉘인 상태에서 탄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부분에는 탄알, 바닥 부분의 탄알을 완료한 이후에 다시 눌려진 이 동체 몸통 중간 부분은 네 박자를 안에 다시 대고 탄알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다시 두들겨서 원 상태대로 이제 복원을 해준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턱이 표면만 이렇게 얼핏 봐가지고 관찰하지 못하고 확인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이렇게 토기를 우리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관찰을 하고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낱 보잘것없는 한 해에 우연찮은 흔적 같지만 그것이 일정 정도 패턴화돼서 나타날 때 하나의 문화 유형을 이루고 있는 형식이 설정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원저당 경우는 종합을 하면은 몸통 중간 이상이 성형되는 1차 성형과 저부 탄화를 통해서 저부를 다시 접합을 해서 탄화를 한 다음에 원조화시키는 둥글게 만드는 2차 성형 공정으로 나누어지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둥근 원저 단경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그 토기가 바로 이런 토기입니다. 바닥이 둥글고 아가리가 짧은 목을 가지고 벌어진 이런 원저단 경우.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전항의 제작 기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까요? 자, 먼저 일정한 두께의 점토를 바닥에 넣고 태사기를 통해 가지고 원통의 몸통을 이제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원통형 몸체를 두들겨서 안에는 네 박자를 대죠. 공 모양의 둥근 몸통 형태로 성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체를 옆으로 뉘는 상태에서 옆으로 뉘니까 움푹 들어간 부분이 관찰이 되죠. 이 상태에서 탄화를 해서 바닥을 둥글게 이렇게 성형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원저당 경우의 제작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아까 앞에 설명했다시피 바닥과 몸통을 별도로 만들어서 접합하고 그 과정에서 저부 바닥을 다른 탄알 도구, 문양이 다른 탄알 도구로 이렇게 두들겨서 둥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제작 기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옆으로
뉘는 상태에서 바닥을 탄화를 했기 때문에 이 뉘는 상태에 바닥에 닿았던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데, 통상 뉘어서 이 바닥 부분을 탄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다시 내면에 전 시간에 설명했던 그 네 박자를 떼고 다시 이 표면에 탄알이 이루어졌거나 다른 탄알 도구를 가지고 두들겨서 이것을 다시 복원해내는 원 상태대로 둥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흔적은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에 둥근 몸통 표면에 탄화를 먼저 하고 거기에 옆으로 나선 모양의 횡침선이 쭉 이렇게 문양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저부 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닥 부분에 탄활한 그런 탄활 도구를 가지고 이 옆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다시 일정 부분, 요 부분만 탄활했던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바닥 부분에 탄활 문양하고 요 문양하고 이제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복원이 안 돼 있는 그런 들어간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그 외곽 부분에는 소위 앞에서 설명한 평행 단알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방향이 세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약간 경사진 요 방향으로 단알이 평행 단알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세로로 평행 단알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하고 경사지게 탄알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문양이 중첩되어 가지고 그 위에 더 씌어져 있는 형태로 보이죠. 이 문양 형태는 바닥에 탄알되어 있는 문양들과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이 토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2차적인 복원 과정에서 탄알이 이제 베풀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토기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평시에 일반적으로 토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시각에서 안 보게 되면은 뭔가 토기를 만들다가 밑에 받침을 놓아가지고 찌그러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방금 설명했던 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토기 제작 공정상의 중요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그런 단계로 원저 단경호의 탄알이 이루어지고 토기 성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바닥 부분과 몸통 부분의 탄알의 문양 형태 또는 탄알 도구 그리고 어, 탄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저당 경우를 관찰할 때 잘 확인을 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몸통 부분하고 바닥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탄알이 베풀어져 있지만 이 아가리 부분 그리고 목 부분 여기는 매끈하게 면이 정면이 되어 있어요. 정면. 이것은 원래부터 여기는 탄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에 이 토기를 만들 때는 목 부분과 부연부, 목 부분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탄화를 해서 기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목 부분과 아가리 부분만 회전 물손질을 해가지고 매끈하게 이렇게 정면한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원저당 경우의 제작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탁본을 쳐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100개 원저당 경우인데 이 부분에서 탄알의 방향이 바뀌고 같은 격자문 탄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격자 탄알 바로 되어 있는 격자. 이것은 사경사진 격자 탄알 이렇게 되어 있고 탄알 도구도 이것은 탄알 도구의 문양 단위가 약간 넓은 데 비해 가지고 이것은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탄알판 자체도 다른 거가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바닥을 저부를 별도로 접합해서 원저당경호를 만드는 제작 기법 앞에 대강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옆에 오산 수청정 유적에서 대규모 백제고분군이 조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추출된 유물이 바로 백제전 지역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조토된 게 이런 원저당 경우예요. 여기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특징적으로 몸통 부분하고 바닥 부분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제 붙였던 흔적. 이것이 이제 확인이 돼요. 앞에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토기의 접합 부분이 관찰되는 것은 토기 외부 표면에도 일부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토기 표면은 그 이후에 매끈하게 회전 물손질로 면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좀처럼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토기 내면에 이 전시관의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오른쪽은 토기 내면 그리고 그 바깥에 두 줄에 이것은 토기 두께 단면을 이야기하고 왼쪽은 토기 표면을 표현한다고 설명을 했죠. 도면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내면에 여기에 보면 쭉 접합했던 흔적이 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깨 보면은 요 부분의 단면에도 접합되어 있는 경계 흔적이 나타나겠죠. 자, 요것은 여기까지 토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닥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게 붙여서 붙이는 상태에서 위아래를 다시 이제 탄화를 해서 완성시킨 그런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전체적으로 전 시기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기법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니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부를 따로 제작해서 여기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저부를 붙인 다음에 포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바닥이 아래쪽으로 한 상태에서 바닥을 둥글게 에, 탄화하면서 이제 형태를 잘 갖춘다. 그 다음에 몸통의 가운데 아래쪽, 중하위라고 해요. 중간 아래쪽 부분에 침선 위에, 요게 이제 옆으로 쭉쭉 지나가는 요 선이 가는 침선이 되는 거죠. 침선 위에 저부 탄알이 이제 확인이 돼. 접합하고 난 다음에 몸통 부분하고 일정 경계 부분을 접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 부분 탄알 형태하고 중첩돼서 위에 더 씌어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몸통 부분 안쪽에는 탄알할 때, 에, 에, 받쳤던 네 박자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네 박자 흔적도 규격이라든지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 부분하고 몸통 부분의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런 흔적으로 나타나고 또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접합 흔적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면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이 원저당 경우에 또 하나의 제작 방법상의 이제 특징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확인되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일대에 이제 토기들에서 이런 토기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사실을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탄알 문양 요거하고 그다음에 침선 이거하고 부위별로 어느 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진가를 잘 관찰하게 되면은 이 토기 전체를 어떤 절차와 과정, 방법으로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어, 사례를 많이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원저당 경우를 만드는 제작 방법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고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저당 경우와 함께 또 백제 지역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토기 기종이 바로 신발형 토기라는 거예요. 자, 신발이라는 발이라는 것은 바리를 이야기합니다. 주발 모양, 바리 모양 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 모양인데 바닥이 깊이가 깊으면은 깊을 심자를 써서 신발형 토기. 자, 이것이 상대적으로 높이보다 이 아가리나 몸통 기름이 더, 큰 그런 형태의 바리 모양 토기. 요건 이제 얕은 발이다. 그래서 천발이라고 그래요. 천발형 토기.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백제권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이 토기, 바리 모양 토기는 이 신발형 토기예요. 이 신발형 토기도 기본적으로 원저당 형호가 시기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듯이 여기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런 방향으로 변화 발전을 해요. 자, 여기 처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몸통에 제일 큰 지름, 최대 지름이죠. 지름이 어디에 있어요? 어깨 부분, 윗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원저당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신발형 독이냐 하면은 이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원삼국 시대의 소위 중도 유형 문화권에서 중도식 경질 무문토기의 기형이 어느 정도 이 시기에도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기에 어깨 부분의 몸통의 최대 지름이 형성되는 그런 토기가 고시계 올해 이런 식의 신발형 토기다. 자, 이 몸통 기름이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점점 몸통 기름이 중간 쪽으로 내려와요. 중간 쪽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변화 과정을 보인다. 그리고 구연부가 요것을 이제 구연부라고 그래요. 구연부 아가리 부분. 구연부가 점점 길어진다. 점점 길어진다. 길게 형성된다. 이런 변화 과정을 보인다. 그 다음에 몸통의 최대 지름이 제일 큰 지름이 점점 위에서 아래로 낮아진다. 위에 형성되어 있다가 중간에 형성되어 있다가 아래쪽으로 쳐져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위아래가 거의 몸통 기름이 같아지는 원통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 부분에 굽 모양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지다가 굽 형태가 없이 점점 태화되어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 태화되는 과정에서 앞에 설명했다시피 굽과 몸통이 접합되는 부분에 점토를 보강하거나 하는 것들을 매끈하게 깎기 또는 정지 깎기, 회전 깎기에 의해서 도려내서 매끈하게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까 굽이 태화돼서 굽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신발형에서 깊이가 얕은 천발 형태로 변화한다. 이런 전체적인 변화 과정을 이제 보이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역사고고학 시간에 백제고고학을 할 때, 백제토기를 설명할 때 또 함께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제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 토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일부 탄알이 이루어진 그런 형태들이 나중에는 나타나요. 그러나 이런 시기에 신발형 토기에는 이전에 경길 무문토기의 제작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탄알이 없는 그런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좀 더 변화 발전된 그런 형태의 신발형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 탄알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신발형 토기인데요. 이 신발형 토기를 성형을 할 때 바닥에 네모난 방형 받침대 축을 이렇게
툭에 올려서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저부에 납작한 네모난 방형 받침대 흔적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요. 이것이 백개소기의 신발형 토기에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도 이제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늦은 시기에 정형화된 백개 신발형 토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몸통이 이제는 거의 둥글지 않고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역제형 형태를 띠고 있다. 역사다리꼴형 길어진다 점점. 그리고 몸통 최대 지름이 중간으로 내려오다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표면에 찍혀 있는 타날 문양이 이 격자문, 여기 이제 격자문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경사져 있다 그래서 사격자문. 아까 봤다시피 이 네모칸이 이 바로 찍혀 있는 이런 형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격자문, 정격자 단알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격자문이 먼저 등장하고 100개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타래 문양, 승문탄알의 문이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평행탄알, 탄알문에 이 실타래에 꼬이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이 탄알 나무판에 평평한 선을 촘촘히 이렇게 평행하게 새겨서 찍어내면은 평행탄알이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행탄알과 동시에 승문탄알, 평행탄알이 이루어진 그런 토기에는, 신발형 토기에는 옆으로 횡침선이 이렇게 돌아간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횡침선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양 효과를 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닥에는 저부 방향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저부 방향은에 대해 가지고 학자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다른데, 이 토기를, 성형을 다 해서 이 건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축을 만들어서 모래라든지 이런 데 꽂아서 토기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아, 회전축으로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기를 올려주는 회전축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신발형 토기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앞에 원저당 경우는 둥근 몸통을 가지고 짧은 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그릇 토기 형태에 맞는 제작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 신발형 토기는 보다시피 몸통은 원통상을 이루거나 역사다리꼴형을 이루거나 이런 이 길다란 이 몸통에 크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 넓은 아가리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바닥이 이 평평한 평저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저당 경우와는 전혀 제작 방법이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확인된 여러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이 신발형 토기를 전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 제작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바닥과 몸통을 제작하는 방법이죠. 이 신발형 토기는, 예외 없이 바닥 부분과 몸통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접합을 해서 전체 탄화를 하고, 토기 면을 골려서 토기를 완성시킨 그런 제작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닥 윗부분에 몸통을 올려서 접합하는 바닥판 상면 접합 방법. 그리고 그와 반대로 바닥을
몸통 속으로 끼워 넣어 가지고 만드는 바닥판 측면 접합 방법, 이 두 가지 형태로 이게 신발형 토기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작 방법의 차이가 시기 차이 또는 지역적인 차이. 다시 말해서 지역적인 차이라는 얘기는 제작 기술자 집단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곧 제작 집단, 그 토기를 사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토기를 사용한 집단과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발형 토기가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기를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다시피 많이 깨져 있는 토기지만 바닥 부분을 접합을 한 상태에서 자세히 관찰을 하면은 이 부분에 접합 부분에 이 토기 몸통 속으로 바닥에 저부 속으로 이렇게 둥글게 깨진 흔적이 둥글게 이렇게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원래 토기 바닥을 만들어서 두 번째 바닥판 측면 접합 형태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토기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깨진 부분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이제 확인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바닥판 상면 접합은 여기에 보다시피 둥글게 바닥이 깨져 나갔는데 이 깨진 부분에 이 부분이 이 몸통에 이 몸통에서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서 몸통 두께 그대로가 이렇게 남아있죠. 이것은 이제 이 부분, 이 아랫부분에까지 넓적한 이런 바닥판이 이런 형태로 접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점이죠. 자, 그것을 복원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형태로 복원이 되더라. 이 바닥에는 여기에 깨진 흔적이 접합되는 부분이 있죠. 이 깨진 부분이 이렇게, 요게 이렇게, 결국은, 토기를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바닥판 상면 접합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기는 이 부분에, 토기 몸통 부분이 바닥 위에 얹혀 있는 그런, 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 반면에 바닥판 측면 접합은 토기 바닥이 몸통 바닥 안쪽으로 들어가서 끼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올려진 형태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닥판 상면 접합, 바닥판 측면 접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토기가 깨어져 있는 이런 부분 관찰도 고고학 자료인 중요한 자료인 토기를 관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앞부분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세로로 깨진 부분도 있지만 가로로 일정한 너비와 형태로 이렇게 쭉쭉 깨지는 적이 있고 횡침선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점토띠나 아니면은 권상법에 의해서 이 토기를 제작 성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표면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토기가 깨져서 반듯하게 완형인 그런 토기에 비해 가지고 볼품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깨진 토기가 접합이 되거나 깨져 있는 토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소위 말해 가지고 토기가 깨진 부분의 단면도 내가 관찰할 수 있고 또 완형이면서 아가리가 좁은 경우에는 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내면도 관찰할 수 있고 토기의 단면의 색깔도 관찰할 수 있고 표면에 잘 안 드러나는 토기 속에 혼화제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런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깨진 토기 관찰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깨진 토기를 오히려
완형의 반대산 토기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유심히 잘 관찰을 하면 좋겠죠. 자,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게 되면 앞에서 토기의 제작 방법, 소성 방법, 그리고 표면 처리 방법, 토기 그릇 표면 정면 방법, 정리 방법, 바닥 처리 방법, 탄할 방법, 그리고 토기 내면의 네박자 흔적, 그리고 토기 내면 외면의 손질한 장면, 흔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앞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대로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관찰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모는 종의 1대1의 형태로 실측을 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0.5mm 오차가 없도록 나중에 실측 방법에서 또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왜 실측을 하는가 이렇게 왜 유물 관찰을 많이 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로서 제공해 주는 그런 측면도 강하지만 1차적으로 이 토기를 이 발굴하는 사람 또는 이 토기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자료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이 토기 실측이 이루어진다. 자, 이 토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출토가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런 상태로 흙덤벅이 되고 이물질, 오물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발굴이 되죠. 자, 그런 과정에서 발굴해서 이 토기를 정밀하게 소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노출을 시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이 토기를 많이 쳐다보게 되고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발굴 그 자체에서부터 처음에 이 토기의 관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때는 흙과 흙 아닌 토기와의 구분이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다. 흙 속에 토기가 출토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조심해서 유심히 이 토기를 노출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토기의 대략적인 전체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 토기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위 신발형 토기구나. 신발형 토기, 젓갈색 토기구나. 또 산화염 소성 토기구나. 이것들을 이제 난방의 발굴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토기는 운 좋게도 연질 토기지만 비교적 단단해서 완형의 상태로 출토가 돼서 보공 과정이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기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흙 속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토합에 의해서도 대부분 수십 조각으로 깨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죠. 자, 그러면은 발굴 과정에서 잘 형태대로 노출을 시켜서 각종 기록을 남기고 도면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면이 아니에요. 유구 내부에 출토되는 상태의 도면인 거죠. 그리고 그 유물들을 수습을 해와서 연구실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연구실에서 깨진 파편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물 세척을 하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 가지고 토기가 너무 질이 약해서 물에 넣으면 흙과 같이 녹아버리는 그런 토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에 세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마른 상태에서 솔로 털어내서 이게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정밀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토기를 세척하는 그 사람, 연구자는 이 토기 파편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쳐다보고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이물질이 껴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토기의 색깔, 이 토기의 형태, 기형, 부분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유심히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내 머릿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박물관 진열장 너머에 단순하게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유리창 너머에 눈으로만 대강 볼 수 있는 그 토기를
파편 하나하나까지를 나는 손으로 잡고 세척을 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촉감을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토기에 대한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 토기를 직접 다루어 본 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토기가 발굴에서부터 이런 관찰 과정을 거쳐서 실측해서 발굴 보고서라는 텍스트 형태로 연구 자료로 제공되기까지 누구보다도 이 토기에 대해 가지고 잘 아는 사람은 이 토기를 발굴해서 발굴 보고서에 게재하는 그 사람. 그 중간 과정에서 재척하고 복원하고 실측하고 상세한 특징을 관찰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을 하건 미술사를 하건 보존과학을 하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육안에서 토기를 많이, 유물을 많이 관찰하고 토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물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토기 관찰하는 방법, 토기의 특징을 캐치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이 토기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토기를 관찰하게 되면은 뭔가 다르고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토기를 관찰하고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모르면서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또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토기를 관찰하거나 다루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체계화된 상태로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약 3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그 내용, 3시간 이상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때까지 관찰한 내용을 마지막에 복원을 해서 그 내용을 도면에 부분 관찰한 내용을 특징들을 여기에 기술을 하는 거죠. 요 기술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앞에 봤던 토기의 색깔, 그다음에 토기의 규격, 그다음에 토기의 세부적인 부분적인 형태, 표면의 정면 방법, 바닥의 처리 방법, 내면의 처리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여기 다 기술이 되고 그것을 원고화시켜서 텍스트화시켜서 정제된 문장으로 우리가 발굴조사 보고서 형태로 연구자들한테 제공이 되면은 그것이 고고학계 연구자료로 활용이 된다. 우리는 그 기초적인 작업을 이제 하는 방법을 이때까지 배웠어요. 그것은 남들에게 다른 연구자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 이전에 본인이 이런 기초 지식을 알므로 해가지고 고고학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토기 자료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이 세부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함으로 해서 다른 유물, 다른 문화재들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내성을 키워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고학에서는 토기 관찰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어, 대체로 토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들을 어, 설명을 했지만 이 외에도 시대와 지역 그리고 토기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니는 그런 토기들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원저 당용어라든지 신발형 토기라든지 이런 기본 기종을 이루는 이 토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기를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토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될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이 두 시간에 걸쳐 가지고 수업한 이 내용이 비단 토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모든 유물의
이 관찰하는 이 방법이고 또 캐치해야 될 정보이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류, 문화재 또는 유물의 종류가 다르고 재질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유물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단 토기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 전체를 공부하는 기본 자세 측면에서도 2시간에 걸친 이, 이 수업 내용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 토기의 기본적인 이해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쭉 이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시대별 토기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은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토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중요하게 먼저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을 우선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중에 각 시대별 토기 종류별 강론에 대한 내용은 어, 후반부에 이렇게 주로 강의하는 걸로 좀 안배를 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의 계획서에 주차 내 강의 내용에 상관없이 동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토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탄, 2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토기 중에 토기가 색깔이 이렇게 다 빨간 색깔, 젓갈색, 회색, 회흑색, 회청색, 뭐 회황색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또 이 토기가 아주 질이 연한 토기가 있고 질이 좀 더 단단한 토기가 있고 아주 쇠소리 나듯이 단단한 그런 토기가 있고 이런 토기의 질이 경도가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와 고고학 발굴 조사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혹 토기 소성과 소송 과정에서 고고학 유적에서 소송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기 가마의 구조, 토기의 소성 온도, 그리고 토기와 도기, 연질토기, 와질토기 또는 경질토기, 그리고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이 토성 온도가 도대체 얼마가 되면은 도자기가 되고 또 얼마가 되면은 연질토기가 되고 어떤 구조의 가마에서 굽게 되면은 빨간 이런 연질토기가 나오고 이 빨간 연질토기를 왜 산화염 소성토기라 그러며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꼽힌 토기를 왜 회청색 경질토기라 그러며 그것을 환원염 소성토기라고 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재학과 학생으로서는 4년 내내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아이템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지식을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수거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되듯이 이런 기초 지식을 잘 다져 놨을 때 예,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심화된 고고학 또는 문화재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없이 공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목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저는 우리 학과에서 고고학을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고학에 6 강좌가 있지만 그 강좌 전체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과목이 바로 이 유적 유물의 기초 이해라는 과목이에요. 그 중에 시간이 할애가 안 돼서 유적과 유구에까지 다 한 학기 동안에 소화를 못 하니까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유적 유구와 유물을 나누어서 유적 유물의 기초 이해라는 카리큘럼에서는 유물만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강의 계획서에 제시해 놨죠. 그 중에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 자료가 토기일진이 이 토기를 먼저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다른 청동기라든지 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물의 재질과 종류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와 방법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절반 이상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존의 고고학 연구 성과를 다방면에 걸친 고고학 연구 성과 또는 문화재 계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폭넓게 공부를 해 나가면은 스스로 문화재 또는 고고학에 대한 지식이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1학년이니까 수업 말미에 제가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1학년이니까 기본적으로 와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히고 이럴 테니까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과 절차로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고고학에 대한 지식,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와서 일반적인 대중서의 문화재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 학과에 다니는 문화재 학도로서 전문 지식에 이르기까지의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나의 어떤 이 문화재에 대한 이 생각과 관념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니까 힘들겠고 또 생소한 내용이고 영어 단어만큼이나 외우기 싫고 어려운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잘 습득을 해가지고 다음에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갈 때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할 때 더 어려운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해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 토기에 대한 기본 이해 1탄, 2탄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낯으로 열심히 복습 그리고 예습해서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